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설의 세계까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4장 전설의 세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걱정이 많아요, 제가. 왜요? 어떻게 좀 좋아지셨어요? 예, 예, 좋아졌습니다. 예. 아유, 그 예. 상황에 이렇게 제자들 가르치시느라고 참 마음이 짠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예, 내가 알겠습니다. 도움도 못 주고 진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에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죠. 전설의 세계가 제 4장입니다. 자, 제 4장은 전설의 세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4장 전설의 세계. 전설이 상당히 재밌죠. 다른 거보다, 신화보다도. 전설의 세계를 보겠습니다. 이 전설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적 결말 또는 승리하는 결말이 있죠. 근데 이제 주로 그 결말이 승리보다도 이 비극적인 결말이 훨씬 더 강해요. 전설의 고향 드라마 보시면 끝이 별로 안 좋죠.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설이라는 것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 또는 비범한 인물,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는 건 이제 비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이나 비범한 인물, 자, 보통 사람이나 비범한 인물이 세계의 장벽과 갈등, 대결하는 구도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설이죠. 그래서 이 어떤 주로 이제 전설을 보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과 관련된 이제 전설이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설의 인식이 있는데, 하여튼 이 전설은 이제 중요한 게 이 사실성만 해도 될 것 같아. 진실성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보고 봐라, 이게 증거다. 실질적으로 이제 증거든 아니든 이 어떤 그 뭐 803 갑바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하나의 사실을 놓아두고 전설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1쪽을 이제 교재를 보시면 거기 이제 전설은 첫째 줄에 전승 장소 where 어디에서, 발생 목적 why 왜, 설화 대상 what 무엇을, 자 해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우선 전승에 따라 전승 장소에 따라 전설을 자 밑줄 세 지역적 전설, 이주적 전설로 나눈다. 자, 여기다 1번 2번 써볼까요? 자, 이게 지역적 어느 지역이냐, 그리고 이주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광포전설이라고 그래요. 광포전설. 이주적 전설을 광포전설. 그러니까 이 널리 이게 이 포가 분포한다는 거고요. 광은 이제 넓을 광자죠. 한자로 쓰면 이 광포잖아요. 널리 분포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주적 전설은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제 유사한 형태의 증거물이 나오죠. 나온다. 참 읽어보면서 볼게요. 전자는 지역적 전설은 어떤, 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일정한 지역에서 옛날에 일어났으리라고 믿어지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설은 한 지방에 부착되어 지리적 특징, 명칭의 유래, 습관의 기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후자는 어떤 특정 지역에 고착되어 있어. 고착은 이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는 하지만 똑같은 줄거리를 가진 전설이 여러 곳 도처에서 발견되어, 예를 들면 국제적인, 자, 장자못 전설. 이 장자못 전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뭐와 유사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유사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죠? 근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항상.
자, 온의는 이제 온의의 온의 힘내기 전설인데 보통 이제 이 온의 힘내기 전설은 여자 누이의 억울한 패배. 자, 요게 나옵니다. 자, 필기하세요. 여자 누이의 억울한 패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온의 힘내기 전설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지우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비슷한 전설의 분포가 이제 뭐 이주에 의한 거냐 독립적으로 발생한 거냐를 결정하기 힘든데 아기장수 또 장사 발자국 남아있는 이야기 이런 것은 범지역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라는 거죠. 어디서 생겨날 법한 이야기다. 그래서 자 다음 발생의 목적에 의한 분류는 설명적, 역사적, 신앙적 전설이다. 자 첫째를 보면 자, 설명적 전설이에요. 설명적 전설. 민중이 그 밑줄 치세요. 어떻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근데 지은이 오늘 수 어떻게 그 뭐죠? 이 설명적 전설은 어떻게 민중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이루어졌는가, 또 사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런 걸 설명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적 전설은 컴퓨터 쓰세요. 자연 지리 현상 또는 지명 바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설명한 것이 설명적 전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설명적 전설은 따라서 지리상의 특징, 자연현상, 특수한 습관, 어느 지역의 동식물의 형상, 산이나 바위의 생김새 등을 이야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장자무전설 그는 안 나왔는데 이 장자무전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보면 뒤를 돌아보는 거 장자무전설 거기 설명 아까 했었죠. 91쪽에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 이 장자무 전설은 이 장자라고 하는 장자 첨지에 그가 있는 연못인데 너무 구두쇠죠 이분이 구두쇠여 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님이 이제 좀 밑에 와가지고 좀 베풀어 달라고 하면 막 소똥을 갖다 주머니에다가 막 넣어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왔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씻은 쌀을 넣어주죠.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얼마 안 지나면 이곳에 엄청난 홍수가 몰아닥칠 거니까 당신은 도망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이제 돌이 돼버리는 이야기. 자, 거기 91쪽에 밑에서 둘째 줄 설명적 전설은 전설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자무 전설을 금기 위반이라고 그래요. 금기를 위반했죠. 이 금기는 이제 영어로 터부죠, 터부. 터부시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위반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며느리꽃, 며느리 밥풀꽃 있죠. 밥풀을 입에 문채 죽은 며느리의 넋이다. 자, 넘겨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제한 없이 종 전체를 말해주는 것으로 민담의 범주임이 확실하지만 경남 하동의 철쭉꽃 등이 절개를 지켜다가 죽어간 아내의 넋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설명적 전설에는 기존 전설의 설명적 요소가 후에 이제 첨가된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설은 이제 설명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전설 밑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92쪽 지금 보고 있는데 둘째 자, 역사적 전설. 자, 이 역사적 전설은 뭐냐?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바탕이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바탕이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셋째 밑에 있죠. 신앙적 전설. 이거는 민간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전설이다. 정도령의 재래 다시 오는 거. 이거 결국 아기장수 이야기죠. 아기장수가 정도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금기를 이야기한다. 자, 전설의 문체와 구조라고 나옵니다. 밑에. 그래서 전설은 신화나 민담에 비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전설의 최소 요건은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증거물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증거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증거물 동그라미.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증거물이란 말. 증거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증거물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야기로서의 짜임새를 갖추지 못하고 문학적 형상화가 작용할 여지가 없이 단순한 전설도 있다. 지명전설, 오리제, 오리동, 풍수가 근처에 1월산의 상운봉, 그러니까 성서로운 구름이란 뜻이에요. 상운봉이라는 것은 성서로운 구름이 있는 봉우리. 성서로운, 상서로운 구름이죠. 그런 길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상운봉까지 오리가 되기 때문에 오리동이다. 오리, 우리가 심리가 4kg죠. 오리는 2kg죠. 네, 그래서 이제 오리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오른쪽 93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예가 나오는데, 자, 이태조가 고승 무학대서, 고승부학이 이제 무학대서예요, 무학대서. 천도,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이 천자가 옮길 천자입니다. 도는 이제 도읍지할 때 도자고. 할 땅을 구하라고 의뢰했다. 무학이 동야, 지금의 왕십리 근방에 살았는데 박가는 노인이 미련하기 무학 같은 소 바른 것도 버리고 굽은 길을 찾는구나. 소를 꾸짖죠. 무학이 가르침을 정하자 노인은 십리만 더 가라. 아까 4km라고 그랬죠. 십리가. 그래서 십리를 더 가서 서울의 터를 발견했다. 눈이 쌓인 이 눈설자죠. 울은 이제 에워쌀 위자예요. 에워쌀 위. 포위할 때도 위자 쓰죠. 경계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설울이 변해서 서울이 됐다. 십리만 더 가라 왕십니다. 이 왕자 가랑자죠. 십리를 더 가라. 그래서 무학이 처음 왕심한 곳이기에 왕심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왕심이란 건 임금이 친히 이제 왔다는 건데 거기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오잖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서사단락이라고. 서사단락. 자, 밑에 보세요. 2, 3, 4, 7 이건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 자, 유기적은 써놓으세요. 긴밀하게 연결된. 자, 긴밀하게 연결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기적이란 말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6과 8은 거기 이제 6, 8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왼쪽에. 자, 이건 그렇지 못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죠. 이걸 빼도 말이 되잖아. 6과 8을 여러분 뺐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문장이 전혀 지장이 없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 이와는 달리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 전설도 있으니 선녀의 기돛, 진해산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전설은 일정한 증거물과 결부돼 있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민담과 비슷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설은 증거물에 관해 알려주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써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민담에서는 큰 구실라는 공식적 표현이나 관용적 표현도 적게 사용한다. 민담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 것이 있어요. 민담은 또 그 밑에 94쪽에 셋째 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문체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94쪽에 셋째 줄 민담문부터. 전설은 난삽할 수 있다. 난삽할 수. 이 난삽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려울 수 있다. 또는 어지럽고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죠. 풍수에 관한 전설, 과거에 관한 전설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밑에 전설에 관한 인간관.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첫째 줄 전설의 주인공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부딪혀 당황하거나 왜소해지는 경우가 많다. 신화나 민담이 보여주는 인간과 대조적이다. 신화의 주인공인 신으로서 인간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국가의 창건을 이룩하죠. 또 예기치 않은 사태에 부딪힌다 해도 쉽게 극복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첫 번째 단락 6째 줄인가 민담의 주인공은부터 일상적인 인물이나 운명을 개척하는 데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다. 주인공의 행동을 가로막는 존재에 대해서 민담은 주의를 깊이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같이. 민담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인물이나 운명을 개척하는데 낙관적 동그라미. 비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95쪽에 나오는데 이 도산서원이라고 있죠. 안동에 가시면 이육사 문학관이 있고요. 또 도산서원 있죠.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 사액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 이제 현판을 하사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현판에 글을 써서 이제 뭐 하사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이제 사액서원 줄사자죠. 거기에 이제 허가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거죠. 하여튼 현판의 글씨를 이제 선조가 당시에 이제 한석봉에게 명의해서 쓰게 해요. 그런데 선조는 도산서원이라고 알려주면 석봉이 놀라서 붓이 떨릴까봐 도산서원 네 글자를 거꾸로 이제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자를 썼는데 이것이 도산서원이라는 걸 알아차리니까 이 도자를 삐뚤게 썼다. 여러분 실제로 도산서원에 가보면 정말 이 도자가 이제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이걸 증거물로 했다는 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증거물에 편중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설은 이제 증거물에 편중하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닌데 처음에는 증거물과 이제 전혀 결부되지 않고 예기치 않던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불행이 생기고 이제 증거물에 남는다. 자, 노승 늙은 스님이 착한 며느리에게 집이 함몰된다. 자기를 따라오면 살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까 금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며느리는 노승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기에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금기 위반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돌아봤어요. 금기 위반이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여기에서 예기치 않던 사태가 며느리의 부주의로 인해 생겼고 말하자면 실수다. 노승은 실수가 없으나 며느리는 실수를 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전설은 이처럼 인간의 한계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민감하게 그린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에밀레종, 쌀 나오는 구멍, 온누이 힘내기 이런 거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전설은 비장미, 슬프면서도 굳세다. 자, 신화는 숭고미, 고상한 것을 숭상한다. 자, 그럼 민담 뭐냐? 골개미. 자, 골개미는 뭐냐? 해악, 웃기는 거죠. 플러스 풍자. 풍자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골개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설이라고 하는 건 비장미라고 했는데 실현 의지가 뭔가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오는 정서적 상태. 자, 이걸 비장미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거기 그 95쪽 마지막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군은 싸움터에 나갔으나 싸움이 끝나서 할 일 없이 돌아왔다. 오면서 화를 쏘아 화살이 먼저 가나 말이 먼저 가나 경주를 했다. 가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아 말을 죽였다. 말을 죽이고 나니 화살이 날아왔다. 장군은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자살했다. 이렇게 써놨죠. 위 이야기에서는 그 밑에 96쪽입니다. 말을 죽인 것도 실수로 생긴 예기치 않은 사태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고찰이 요청된다. 화살과 말의 경주부터가 실수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하고 달리기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이유는 오장군이 출전하지 못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필수적이는 않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수의 이야기인 것만은 공통적이다.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장수가 자살을 했다는 결말도 보편적이고 그 결과 말무덤이나 장수의 무덤이 증거물로 남는다. 장수의 비극은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써놨죠.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가져. 그러니까 비범하다. 이 탁월한이라는 것은 비범한과 같은 말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장수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한 전설은 흔한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볼까요? 능포 동리 어귀에서 방석같이 평평한 바위 장수. 자, 전설에 의하면 촌의 아낙네가 노경, 그러니까 아주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 신묘하게 빨리 장성해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에 어리석은 촌부가 겁에 질려 아들을 죽였는데 3일 후 백마가 슬피 울다가 이 바위에서 죽었다고 하며 그때의 발자국이 지금껏 이 바위에 새겨졌다고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비범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신화적인 모티프다. 자, 96쪽 마지막 단락에 이제 모티프란 말 제가 이야기했죠. 모티프는 이제 동기란 뜻이에요. 동기. 모티프, 모티브.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모티프라고 하고요. 모티브라고 하죠. 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임진왜란에 관한 것인데 외병을 오른쪽 보세요. 교묘한 방법으로 물리쳤다는 것도 흔하지만 민족적 비극을 반영한 것도 많다. 자, 함경남도 보청의 박장군이라는 이가 여러 동지들과 같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불행히도 죽어요. 박장군이 탔던 말은 자기 주인의 시체를 물고 집까지 찾아와 삼성을 지르고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거꾸러져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 말은 참으로 의로운 말이라고 해서 박장군 무덤 곁에 묻고 의마총이다라고 써놨죠. 우리가 이제 경주에 가면 천마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총이 뭐예요? 무덤이란 무덤총자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말의 무덤이란 뜻이죠. 그래서 비장한 것이 흔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슬프면서도 굳세다라고. 자, 그 밑에는 이제 그 전설의 이제 예들을 막 쭉 써놨어요. 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뭐 명태조 전설도 있고, 뭐 용천 뭐 천자바위 전설도 있고, 여러 그 전설들의 예가 있습니다. 중국의 명태조, 뭐 청태조, 노라치 전설 해갖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이걸 다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가고요. 거기 그 111쪽을 볼게요. 111쪽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자, 거기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이상의 천자 명당 전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천자의 출생담이 야래자. 자, 야래자. 이건 한자로 쓸게요. 밤야자에 올레자에 사람 자자죠. 야래자. 그래서 천자가 되는 과정은 물속에 있는 천자 명당의 선조의 유고를 걸었기 때문이다. 라는 풍수전설,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이런 설화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야래자설화 넘겨보세요. 전반적인 성격과 수준 명당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이 야래자설화의 이제 밑에 그 기읍본부터 비읍본까지 있을 거예요. 112쪽 넘기시면 기읍에서 비읍.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서사 달라. 자 보면 한 여인이 살았는데 임신을 하였다. 아버지가 추궁하자 그 여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밤에 찾아와 자고 간다고 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바늘에 실을 깨어 그 남자의 옷깃에 꽂아놓으라고 하였다. 아침에 실을 따라가서 산이나 연못 속에 있는 야래자의 정체를 알아내었다. 야래자는 용뱀, 수달, 자라, 거북, 지렁이 등이었는데 발견되어 살해된다. 여인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매우 영특하고 뒤에 성시시조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이제 용부터 시작해서 그 미음번에 나오죠. 용부터 지렁이까지 나오잖아요. 자,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펴놓고 이게 이제 왕 또는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남편이 그 용이나 지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래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그래서 이제 동물로 등장하는 거 여기 보면 그 건국신화의 국조출생단과 비교해 보면 북의 아버지 쪽이 물과 친연성. 친연성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써놓으세요. 친연성 거기 셋째 줄에 커넥션, 연관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친연성이 있는 그런 동물로 등장하고 비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래자소라는 이류 교구 전설 이게 뭐냐면 사람과 동물 이류 교구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인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류 교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3쪽.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112쪽 마지막 단락 보세요. 북방 건국신화의 주인공 담군이나 주몽의 출생담을 천신계의 남성과 지신계의 지신이나 수신계의 여성이 결합한다. 이건 다 이야기했죠. 해모수 이야기도 아까 설명 다 드렸습니다. 해모수와 유아부인.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13쪽의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볼게요. 113쪽에 이처럼부터 볼게요. 다음부터 밑줄 쫙 치세요. 끝까지 쫙 본다까지. 그래서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부부관계는 남편이 하늘에서 하강한 신성한 존재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여성은 일정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정주라는 것은 오랫동안 산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정주. 한 곳에 계속해서 산다는 거죠.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존재다. 그래서 북의 사회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야레자 신화에서는 그 밑에요. 남자의 정체가 아닌 이류. 그러니까 이류는 동물이죠.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밤에만 여인에게 접근하며 정체가 드러난 뒤에 살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귀한 풍모로 묘사되기보다는 괴이한 모습으로 써놨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견훤 이야기도 나오죠. 거기 116쪽을 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116쪽.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견훤전설. 자, 견훤전설은 삼국유사 무왕조 바로 다음에 후백제 견훤조에 실려있다. 삼국사 본전을 이용해서 아작의 아들로 견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것과 달리 세간에 전해지던 설화. 밑에 이야기 읽어보죠. 옛날 한 부자가 광주 북촌에 살았는데 딸아이가 있어 자용이라는 것은 이제 용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모. 자용이 어려우시면 자, 용모가 단정했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양은 매번이지 매번 every time 매번 한 자색의 옷의 남자가 잠자리에 이르러 교훈한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이르기를 긴 실에 바늘을 꿰어 그 옷에 꽂아두라고 했다. 그대로 하였는데 날이 밝은 후에 실을 찾아보니까 북쪽 담장 아래 큰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뒤에 임신하여 한 남자를 낳았는데 15이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고 이랬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레자서를 아까 했잖아요. 지렁이로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견훤은 지렁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견훤은 지렁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렁이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그 왕족의 자식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118쪽 118쪽 보세요. 자, 118쪽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18쪽의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밑줄 세. 야레자 설화의 특징은 여성이 임신하여 출산함에 있어 남성의 전체를 은닉하고 비하한다는 것이다. 자, 은닉하고 숨기고라고 써. 숨기고 비하.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비하적이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위인의 출생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모계사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좀 읽어볼게요. 흔속이 반영됐다. 설화 내용을 보면 모계사회 남녀가 결합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운남성 소수민족 나시족은 모계사회. 자, 남녀의 결합은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밤중에 남성이 여성의 방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결혼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버지라는 말도 없다. 성숙한 남녀는 낮에 활동하면서 서로 어울리는 기회에 애정을 표현하고 밤이 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고 나면 남자가 여자의 방을 찾아간다. 여자는 자기 방을 따로 쓰는데 남자가 찾아오면 누군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거나 잠그거나 한다. 남자는 여자를 찾아갈 때 3가지 물건을 준비한다. 고깃덩어리, 모자, 칼. 고깃덩어리는 여자 집에 개가 몹시 짖는 것에 대비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고, 모자는 여자의 방문 밖에 모자를 걸어놓아 이미 남자가 있다는 표시를 해서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칼은 혹시 다른 남성과 싸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성은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문을 열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문을 잠근다. 이런 점에서 남녀 결합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는 셈이다.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잉태된 아이는 여성 가족이 출산과 육아를 돌본다. 나왔죠? 이게 모계사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 자녀가 없기에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정해진 아내도 없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성 편력을 할 수 있다. 가족은 나이 많은 여성이 가장이 돼요. 가장 그 여성 중에서 여성이 낳은 자녀들로 이루어지죠. 어머니는 자녀에게 생부,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나 마을 남성 중에 생부를 특별한 아저씨로 그냥 지목한다는 거.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고요. 이러한 혼속은 혼인에 대한 풍속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혼속이라고 119쪽에 나왔는데 혼인에 대한 풍속. 이게 야레자와 결합이 되고 일치하고 인적이 없는 밤중에 남성이 여성의 방으로 찾아오고 정체, 아이덴티티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계사회에서 남녀의 결합 방식과 같다. 야레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처단하는 사연,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서 그 밑줄 치세요.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처단하잖아요. 거기 보면 야레자에서 그 지렁이든 뭐 이런 걸 발견하고 나서 그것은 그냥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가는 변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